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주요 대기업 총수들과 간담회를 열고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또 세계무역기구의 일본 수입 규제를 긴급 안건으로 올리고 일본의 부당함을 알렸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6개월 이상 실업률이 4%대를 유지하는 등 부정적인 지표도 문제됐습니다. 경영계의 최저임금 삭감안에 반대하며 최저임금위원회에 불참했던 노동계가 오늘 회의에 복귀하기로 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막판 협상을 통해 내일까지 심의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현대건설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3조 원이 넘는 초대형 플랜트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향후 중동 지역 추가 공사 수주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청와대에서 30대 그룹 총수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습니다. 임종윤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임 기자. 네, 대통령과 재계 총수들이 현재 만나고 있는데 이 일본 경제보복에 대한 이야기가 역시 화두에 올랐다고요? 그렇겠죠. 예, 오늘 10시부터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에서 30대 그룹 총수들과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와 관련된 대응책 마련을 논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일본의 부당한 수출 제한 조치 철회를 위해서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이 총수들한테 얘기를 하면서요. 그러면서 또 막다른 길로 일본이 가지 않기를 바란다며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해달라 일본에 거듭 촉구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전례 없는 비상 상황인 만큼 민관 비상 대응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주요 그룹 최고 경영자들과 정부 청와대 간의 상시 소통 체제를 구축해서 운영하겠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이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주력 산업의 핵심 기술, 부품, 소재, 장비의 국산화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여서 해외 의존도를 낮추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오늘 간담회는 현재 일본을 방문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그다음에 신동비 롯데그룹 회장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이제 세계무역기구 WTO 상품무역이사회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를 긴급 안건으로 채택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WTO 상품무역이사회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를 말씀하신 대로 긴급 의제로 오늘 채택을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네바 대표부가 이를 안건으로 상정을 한 걸 이제 위원회가 받아들인 건데요. 정부는 일본의 보복 조치가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나는 부당한 조치라는 점을 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부각을 시킬 계획입니다. WTO 상품무역위원회에 이어서 이달 말에는 일반위원회도 열립니다. 이 자리에서도 역시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 우리는 집중적으로 부각을 시킬 계획입니다. 네, 그럼 정부가 이제 추진하고 있는 국제공조가 좀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이 국제공조는 우리가 일본의 보복 조치에 대해 대항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일본의 이게 국제공조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경제보복 조치를 취한다고 밝힌 공식적인 이유가 한국과의 신뢰관계가 문제가 생겼고 수출 관리를 둘러싼 부적절한 어떤 그 사안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 부적절한 사안이라는 건 이제 이미 북한 문제라는 걸 일본이 얘기를 했는데요. 두 사안 모두 WTO의 존재 가치인 자유무역 질서에 위배된다고 볼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부각을 하면 그만큼 일본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인 건데요. 국제기구의 특성상 당장 어떤 명확한 결론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WTO 회원국들 사이에 일본의 조치가 좀 부당하다, 일본이 한국한테 좀 너무한다 이런 분위기만 좀 만들어줘도 우리의 어떤 노력은 충분히 가치가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임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예. 일본의 반도체 수출 제재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재료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두 업체가 메모리 반도체인 낸드 플래시 감산을 검토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정윤원 기자. 네, 정윤영입니다. 네, 일본의 반도체 수출 제재 탓에 반도체 감산에 대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죠. 네, 일본 제재가 장기화될 경우 공장 가동을 중단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두 업체가 생산량을 줄일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두 업체 모두 일본 제재로 인한 감산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동안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아서 업체들이 감산을 결정하기도 했잖아요. 네, 실제 디램의 경우 지난달 가격이 올 초와 비교했을 때 절반 가까이 떨어졌는데요. 반도체 시장 불황 탓에 미국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은 올해 두 차례나 감산을 발표했습니다. 일본 이슈 발생 전 SK하이닉스도 지난 1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낸드 웨이퍼 투입을 10%가량 줄인다고 밝혔고, 삼성전자는 디램 생산 라인 최적화를 진행한다며 감산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동을 완전히 멈추는 것보다는 소량 생산이라도 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감산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반도체 업계의 위기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기업과 정부도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요?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반도체 소재 확보를 위해 직접 일본에 출장을 갔습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우회적으로 소재를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부는 반도체 업체, 반도체 협회와 접촉하며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SBS CNBC 정윤영입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폭이 30만 명에 육박하면서 1년 5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류정훈 기자. 네, 지난달 취업자 수가 작년보다 많이 늘었는데 고용 상황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40만 8천 명으로 1년 전보다 28만 1,000명 늘었습니다. 증가폭은 2018년 1월 이래 1년 5개월 만에 가장 컸고 5월에 이어 두 달 연속 20만 명대를 유지했습니다. 15세부터 64세의 고용률은 67.2%로 지난해보다 0.2%포인트 상승해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9년 이후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 수치만 보면 고용이 나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취업자 증가가 눈에 띄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안한 징후는 여전하다고요? 네, 우선 연령대별 취업자 증가를 보면 50대와 60세 이상에서 크게 증가했습니다. 50대는 12만 7천 명, 60세 이상은 37만 2천 명으로 가장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20대도 1만 4천 명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의 허리인 30대와 40대는 각각 3만 2천 명, 18만 2천 명 줄어 대비를 이뤘습니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12만 5천 명 늘었고 뒤를 이어 교육 서비스업과 숙박업, 음식점업에서도 취업자 수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조업은 6만 6천 명 감소하는 등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실업률은 어떤가요? 네, 지난달 실업자 수는 113만 7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10만 3천 명 증가했습니다. 실업률은 4%로 지난해보다 0.3%포인트 상승했는데요. 실업자 수는 외환위기 여파가 있었던 1999년 6월 이후 가장 많았고 실업률도 1996년 6월 이후 가장 높습니다. 청년 실업률을 나타내는 청년 고용보조 지표는 24.6%로 지난해보다 1.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SBS CNBC 유정원입니다. 노동계가 최저임금위원회에 복귀하기로 하면서 어제 파행을 겪었던 심의가 재개될 전망입니다. 오늘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수정안에서 노사 양측이 각각 얼마나 양보할지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네, 노동계가 최저임금 심의에 복귀하기로 했다고요? 네, 노동자위원 9명은 내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결과 최저임금위원회에 복귀하겠다고 오늘 오전 발표했습니다. 노동계는 경영계가 최저임금 삭감안을 고수하는 것에 반발해 어제 심의에 불참했는데요. 오늘 오후 3시부터 정부 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11차 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경영계와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한 8,000원과 만원, 즉 4.2% 삭감안과 19.8% 인상안에 대한 1차 수정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앞으로 심의 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까지 사용자위원들이 2번, 노동자위원들이 1번을 불참해 노사가 번갈아가며 총 3번을 심의에 불참했는데요.
제때 결정을 내리려면 오늘부터 남은 기간 동안 마라톤 심의를 벌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되도록 내일까지 최저임금 결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노사 간 대립이 팽팽하기 때문에 위원장이 언급한 날짜에 결론이 나기는 힘들 것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최종 데드라인으로 오는 15일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이 나와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노동부에서 SBS CNBC 정광윤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와 교육당국이 재교섭을 시작했습니다. 학비연대와 당국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기본급 인상과 비정규직 차별 해소 등 쟁점에 대해 교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비연대는 오늘 교섭에 실패할 경우 2차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3조 원이 넘는 초대형 플랜트 공사를 따냈습니다. 이번 수주 성공으로 중동 지역에서 추가 발주하는 공사에 우리 건설사들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원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네, 현대건설이 사우디에서 따낸 프로젝트 내용이 뭔가요? 네, 현대건설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가 발주한 마잔 개발 프로그램 패키지 6과 패키지 12 공사 수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사우디 동부 담맘에서 북서쪽으로 약 250km 떨어진 마잔 지역 해상 유전에서 생산된 가스와 원유 처리 생산 설비를 짓는 공사로 수주 금액은 총 27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조 2천억 원에 달합니다. 현대건설은 지난 2009년과 2012년 아람코가 발주한 쿠라이스와 카란 가스시설 공사를 무사히 끝냈고 현재 우스마니아 에탄 회수 처리 시설 공사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공사 수행 과정에서 보여준 기술력과 시공 능력을 인정받아 이번에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는 게 현대건설 측의 설명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번 사업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네, 먼저 마잔 프로젝트 패키지 6은 우리 돈 약 1조 7,200억 원 규모 사업인데요. 원유와 가스를 분리 처리하는 기존 공장에 하루 생산량 30만 배럴의 원유와 가스를 추가로 분리 처리할 수 있도록 확장하는 공사입니다. 패키지 12는 총 공사 금액이 1조 4,600억 원으로 가스를 처리하는 육상 플랜트에 공장 운영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 등을 공급하는 간접시설 설치 공사입니다. 두 공사 준공까지는 41개월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SBS CNBC 김한진입니다. 현대제철이 조업 정지를 닷새가량 앞두고 일단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현대제철이 충청남도의 행정처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받아들인 데 따른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지원 기자. 네, 정지원입니다. 네, 현대제철이 당진제철소의 조업 정지를 일단 피하게 됐다고요? 네, 지난달 충남지사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 오는 15일부터 10일간의 조업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당진제철소가 대기오염 방지 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안전밸브인 브리더를 열어 오염물질을 배출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현대제철은 이 조치에 반발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와 처분 취소 심판을 신청했는데요. 위원회는 이 가운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면 고로가 손상돼 장기간 조업을 할 수 없는 가능성이 있고 이런 방식을 대체할 기술이 존재하는지 불분명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번에 문제가 된 고로압력 밸브의 오염물질 배출량이 미미하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고요? 네, 현대제철에 따르면 환경부가 압력조절 밸브의 연간 오염물질 배출량을 측정했는데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는 연간 1.1톤의 오염물질을 배출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당진제철소는 지난해 약 2만 톤의 오염물질을 배출한 것과 비교해보면 브리더가 배출한 오염물질은 전체의 0.005%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네, 현대제철이 눈앞에 뒀던 조업 정지를 일단 피하게 됐는데 앞으로 남은 절차는 그럼 어떻게 진행된 건가요? 네, 현대제철은 조업 정지 처분의 합법 여부에 대한 처분 취소 행정심판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당진제철소는 이 행정심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심판은 보통 3개월에서 6개월가량 진행됩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충분한 조사 과정을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CNBC 정지환입니다. 현대중공업이 통상임금 소송 판결을 앞두고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만약 패소하게 되면 경영상 어려움이 심각해질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네, 이 기자, 이 현대중공업이 대법원에 사측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요?
네, 현대중공업은 현재 노동조합과 기본급의 1.2%인 조합비를 통상임금의 1.2%로 인상하는 방안을 놓고 소송을 진행 중인데요. 이 통상임금 소송 규모는 7,500억 원에 달합니다. 현대중공업은 소송에서 패소하면 심각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이로 인해 근로자에게도 불이익이 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측이 이렇게 의견서까지 제출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네, 현대중공업은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1심은 회사 경영 사정이 악화됐지만 이를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2심에서는 승소했습니다. 통상임금 추가분을 지급하게 되면 회사가 중대한 어려움에 빠져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이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 2월에 있었던 시영운수의 대법원 판결에서 기존 신의 성실의 원칙 적용이 인정되지 않았는데요. 현대중공업은 이 판결을 참고해 이례적으로 의견서까지 제출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네, 이런 가운데 노조는 파업 투표를 앞두고 있다고요? 네, 현대중공업 노조는 올해 임금 단체협약 교섭과 관련해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합니다.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실시됩니다.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 신청을 하기도 했는데요. 중노위는 지난 5일 이에 대해 사측과 한 차례도 교섭하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쟁의는 부당하다는 행정지도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SBS CNBC 이한나입니다. KCGI가 한진과 한진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일부를 취하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네, KCGI가 한진을 상대로 한 소송의 일부를 취하했다고요? 네, 행동주의 상호펀드 KCGI가 한진과 한진카를 상대로 각각 제기했던 검사인 선임 신청과 장부열람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습니다. 각각 한진과 한진칼 2대 주주로 있는 KCGI 산하투자목적회사, NK엔코홀딩스와 그레이스홀딩스가 소송을 취하한 건데요. KCGI는 한진에서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함에 따라 불필요한 소송을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한진 경영권을 향한 KCGI의 공세가 조금 주춤해진 건가요? 앞서 KCGI의 공격이 경영권 흔들기라는 관측이 있어 왔는데요. 일단은 최근 델타항공이 조원태 회장의 백기사로 나섰다고 알려지면서 경영권 흔들기가 어려워지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KCGI가 한 발 물러선 것으로도 보입니다. 다만 조원태 대표 이사의 회장 선임 등과 관련한 검사인 선임 요청 건은 그대로 소송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KCGI는 아직 한진칼이 자료 제출을 안 했고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추가 반격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셈인데요. 여기에 한진칼 지분 4.3%를 확보한 델타항공이 독립적인 투자 결정이며 경영진과의 합의는 없었다는 예상외의 중립 입장을 KCGI에 전달했습니다. 향후 한진의 경영권 분쟁에서 델타항공의 의결권 결정이 주목될 전망입니다. SBS CNBC 최나리입니다. 비행기 내부에서 고가 면세품을 많이 사서 면세 한도를 넘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앞으로는 관세청이 이에 대한 단속에 나섭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성현 기자. 네, 김성현입니다. 네, 관세청이 기내에서 면세품 한도를 넘기는 경우를 막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달부터 비행기에서 고가 면세품을 많이 사서 면세 한도를 넘기는 여행객은 관세청의 요주의 관찰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내 판매점에서 면세 범위를 초과한 구매자의 정보를 지체 없이 세관에 내게 하는 게 핵심입니다. 현재는 기내 판매점 매출 자료는 시내 면세점이나 출국장 면세점과 달리 월별로 관세청에 제출하게 돼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면세 범위를 초기한 구매자를 입국 단계에서 바로 가려낼 수 없어 면세품 국내 불법 반입이나 납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항공사가 사전에 제출할 수 있는 예약 구매 내역은 구매자가 입출국하기 전날까지 제출하고 현장 고액 구매자는 항공기가 국내에 입항한 다음 날까지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한편 이 입국장 면세점은 개장한 지 한 달이 됐는데 매출이 영 시원하지 않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은 개장 첫 한 달 동안 54억 9,300만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이를 환산하면 하루 평균 1억 7,700만 원 수준인데요. 당초 공항공사가 하루 평균 매출액이 3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예상치의 절반을 조금 넘기는 데 그친 셈입니다. 이용객은 5만 455명으로 나타났는데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에 들어온 입국자가 307만 9,800여 명인 점을 고려하면 전체 입국자의 2%도 안 되는 인원이 입국장 면세점을 이용해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SBS CNBC 김성현입니다. 대학생들이 가장 일하고 싶어하는 공기업으로 2년 연속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꼽혔습니다. 취업 포털 잉크루트가 전국 대학생 회원 900여 명을 대상으로 일하고 싶은 공기업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인천공항공사가 16.5%로 가장 많았고 한국전력공사가 2위, 한국공항공사와 한국철도공사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인천공항공사 신입사원 초봉은 4,400만 원 선으로 공기업 가운데 상위권에 속해 있고 수도권에 위치해 출퇴근이 유리한 점들이 인기 요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건강기능식품 구매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유명 의사나 한의사를 앞세워 제품의 효능 등을 허위 과대한 광고한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네, 어떤 제품들이 적발됐나요? 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사나 한의사가 제품 개발에 참여했다고 광고한 41개 제품과 이 제품들을 판매한 1,200여 개 판매 사이트를 조사했는데요. 모두 9개 제품 판매업체는 36곳이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제품은 잇몸 영양제와 다이어트 약 등 건강기능식품과 녹용액과 홍삼환 등인데요. 160여 개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광고되면서 판매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됐나요? 네, 다양한 방식으로 효능을 부풀리거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들이 많았는데요. 예를 들어 모 한의사를 내세운 간 영양제는 면역력을 높이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문구를 강조해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됐습니다. 다이어트 약의 경우 SNS 메시지 형태의 체중 감량 후기를 광고에 담아 소비자 기만 광고로 지적받았습니다. 또 타사 제품을 간접적으로 비방하거나 유명 한의사가 추천한다는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식약처는 적발된 36개 판매업체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하고 판매 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의 차단을 요청했습니다. SBS CNBC 김성훈입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디지털 금융혁신을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오늘 열린 제8회 정보보호의 날 기념 세미나에서 디지털 금융혁신은 금융안정과 소비자보호의 기반 위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전면 개편에 지급결제, 플랫폼, 보안 분야의 규제를 혁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핀테크를 디지털 금융혁신의 성과로 꼽으면서 사이버 위협의 확대와 신종 금융사기 등 위험 요인들을 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GM의 카마로와 캐딜락 등 5개 차종 830대가 제작 결함으로 리콜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카마로 483대와 캐딜락 191대에서 저속 주행 시 핸들이 무거워지는 결함이 발견됐습니다. 또 포드의 익스플로러는 주행 중 소음이 나고 차량의 제어가 어려워 충돌 사고와 위험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될 예정입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 3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을 하는 모습입니다. 코스피가 0.4% 오르며 2060포인트를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1.16% 상승세를 보이며 665포인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눈에 띄는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우선 IT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메모리 반도체인 낸드 플래시 감산 소식에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1.8% 상승세,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3.7%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현대건설도 상승세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3조 원대 초대형 플랜트 공사를 수주했다는 소식이 올라오면서 오늘 1.8% 오르며 48,7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질칼도 오늘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KCGI가 한진그룹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일부를 취하하면서 현재 1.05% 오르며 28,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하락하는 종목으로는 현대제철이 있습니다. 도로 가동 중지는 피했습니다. 조업 정지 처분 집행 정지 결정에도 오늘 하락하고 있는데요. 현재 1.3%가량 빠지며 39,5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